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 일면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가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투기 세력 근절을 통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다시 매일경제 일면인데요. 빚 탕감을 하게 되죠. 214만 명에 대해서 25조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좀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빚을 갚지 않고 버티자라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죠.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향한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보리 제재에 김정은의 실명을 넣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레진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에서는 SLBM 도발에 대비해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답변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사드 한개포대는 사실상 전면 배치하고 안보가 급박하면 환경이 희생 가능하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4면에 실린 사진인데요. 어제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이한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한류는요, 해안 쪽으로 밀려온 해류가 바다 쪽으로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면서 20여 분 만에 피서객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만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평은 국민의당 만평인데요. 국민의당에 다친 사람은 없다, 다행이다라는 좀 안도의 분위기를 내비쳤는데, 사실 어제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거기서 당 지도부, 당시의 선거 때 당 지도부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원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좀 일면에서 봤었죠.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향해 움직인다. 이 얘기는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대화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의미. 그렇죠.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꾸준한 대화를 했고 그 대화에 결실이 나오질 않고, 사실 지금 시진핑과도 100일 계획을, 북핵에 대한 100일 계획을 지금 추진하자 했는데 중국에서 혈맹 얘기를 하면서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굉장히 지금 악화 일로를 걷지 않습니까? 미국의 외교관이나 기술자들 750명 지금 추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유엔 주재 대사가 안보리 제재를 갖기 바로 직전에 대화는 없다. 그럼 이제 행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나올 때 어떠한 선까지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명을 넣어서, 실명 넣는 자체가 정권에 대한 아주 도전이거든요. 그다음에 원유 공급을 끊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강력하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그랬을 때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대응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6차 핵 실험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펜스 부통령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등등. 지금 한반도에 지금 열기가 참 간추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종원 박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미가 그렇다면 좀 엇박자를 내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또 이 결과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북한하고의 그 대화, 그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베를린 선언의 기조하에서 그대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지금 미국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제재 국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러시아까지도 지금 제재를 하는 그 국면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지만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지난 1월, 5월 사이에 그 무역 그 거래량도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났고 예. 러시아하고 거래량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까지도 이번에 이제 제재에 들어갈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반발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를 최대한 지금 압박을 해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김정은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일단 인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그 두 나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수준까지 가보는 예. 그런 그 지금 것을 지금 일단은 노리는 게 아닌가.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에 바로 나설 가능성보다는 예. 일단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중국과 러시아, 싶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국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예. 북한의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을 제거하는 정도 선에서의 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일단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을 그렇다면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키신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에서 북한을 뭐 우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뭐 우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위치로 두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북한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나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고립시키는 것이 본인들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키신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걸 설득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설득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뭐 아까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한테 직접적 피해가 돼요. 미국이 만약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또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잖은 옵션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나 동요가 있어야 되고 그걸 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반발 세력들을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가 결국은 중국이에요. 국경도 맞대고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어찌 보면 레짐 체인지의 하나의 어떤 옵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사적인 행동이 만약에 가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예.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 핵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 행동도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다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그런 그 시도가 실패해서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에서도 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군사행동 가능성을 비추면서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는 그런 전략인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명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연구 결과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과연 그런 걸 감수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군사행동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공조해서 또는 협조하에 군사행동에 나설 것인지 정말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김정은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설주까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미사일 개발 주역에
군 간부들을 모아서 자축하는 연회였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여 7월 30일 먹난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강도에서 시험 발사를 한 지 이틀 만에 평양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도 부인 리설주어 참석했고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납겸 전략군 사령관 등 군 실세들도 총 출동했습니다. 연회 연설자는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군수공업부의 리망건 당 군수공업부장. 그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영도 밑에 3.18 혁명과 7.14 혁명을 거쳐 7.28의 기적적 승리를 창조한 기세든 없이 지난 3월 18일 있었던 엔진 분출 실험과 7월 4일의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를 모두 혁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신형 엔진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을 혁명이라고 자축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열린 축하 공연에서는 아예 미국 본토 위협을 입증했다고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ICBM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의 탄도로켓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공중과 해상, 수중의 모든 공간에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을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자, 교수님, 저렇게 뭐 축하 연회를 여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근본적인 메시지는 핵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다. 예.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 예.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이제 그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이제 나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북미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깨를 같이 나눠서 뭐 얘기를 하자.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살 우리한테 이제 한번 떠보는 그런 연애 자리 아니었는가. 예.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8일 오면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고 8월 17일이면 이제 10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돼서 국민 보고대회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북한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의 압력용도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연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 내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 방송만 볼 거란 말이에요. 뭐 레짐 체인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못 보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는 저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안정화됐구나라고 이 북한 주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걸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어찌됐건 저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ICBM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런 자축연을 할 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대외적인 그 메시지도 있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일단 미사일을 쏘아서 성공시키는 이게 그렇죠. 이제 메시지가 큰 거고요. 저런 자축연 같은 거는 역시 대내용이 지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 이거 보세요. 김정은 체제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제 함부로 흔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그 자축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국정원에서 이제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뭐 한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잠수함들이 자꾸 신포급 잠수함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 SLBM까지 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북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해상, 공중, 뭐 지상 세 곳에서 다 언제든지 자기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또 기습적으로 SLBM을 쏠 가능성도 있죠. 다음에는 해상의 가능성.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좀 인정받고 핵이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소유했을 때 뭔가 미국으로부터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단호하게 대화는 없고
끝까지 제재와 압박으로 가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문제는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이나 위기가 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중국도 그걸 반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결국은 외부에서 압박해서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세뇌 교육이든 여러 가지 통합 철권 통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내부에 불만은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세력화되고 체제를 바꿀 만큼의 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렇죠. 문제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북한 정권이 힘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불만 요소들이 자꾸 폭발해서 김정은 정권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걸 외부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제재랑 압박은 결국 그런 북한 내의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경우도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이 최대 교육국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면 중국과 교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생필품이나 아니면 사치품 이런 거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 내부의 불만 요소들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인계점을 올려서 예. 내부적인 변화에 어떤 추동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그래서 국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송명무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요, 송 장관의 얘기가 좀 오락가락했다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좀 질의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시 배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불안하다 하면은 재고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정말 믿어도 되나? 오락가락해도.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드 배치를 옮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골프장 내에서 옮기는 거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것도 1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국민들로서는 뭘 믿어야 되는지. 일단 나온 팩트만 말씀드리면 임시평가. 그거에서는 전자파의 피해가 없다는 게 이제 나왔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지금 거기가 골프장 형태로 돼 있으니까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분명히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6대가 다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도로와 그다음에 송배전을 이제 깐다.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가 됐고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뭐 이제 실질 영향 평가를 뭐 1년 내지 1년 반에 걸쳐서 했을 때 예. 거기서 잘못되면은 안 나온다. 근데 6대는 벌써 배치가 돼서 돌고 있고 이 사실 상식적으로 예. 국민학생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들을 좀 피니까 답답합니다. 예. 자, 이런 안보에 대해서는 뭐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 면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길 좀 굉장히 어떤 방침으로 갈 것인가 예. 국민에게 믿음 주는 거 이게 사실 안보의 초석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안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어찌됐건 이제 본인의 얘기로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오해였다는 식으로 이제 말은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어제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소개된 저 발언들 말고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발언한 것 가운데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면 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또 전면 배치하는 쪽으로 뭐 NS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발언을 예,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면 배치가 뭐냐는 거죠. 이게 임시 배치하고는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국 영구 배치를 그럼 이미 결정했다라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뭐 임시 환경 평가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전자파 영향이 제로인 것이 나왔다. 예. 자, 그러면 그거 왜 이제까지 안 알렸냐는 거예요. 예. 자, 그 뭐 결국 제로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영향이 그만큼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배치를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논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거 그렇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일부러 숨겼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정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심지어 청와대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국방장관 입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면이 돼버린 거죠. 예. 외교나 국방 관련해서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영무 장관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지 않게 또 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도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를 되고 해야죠. 네. 또 본인이 하려는 말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질문이 와도 거기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게 공격하는 질문이든 야당 쪽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나 정부의 추진하는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질문에 따라서 뭐 대답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걸 좀 넘어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장관이 어쨌든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함이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부터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주 주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김천 주민들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려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 비판이 오더라도 그걸 설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 눈치 보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사회면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내용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열차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석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 튀어나온 나사가 그 열차에 달려있던 게 부딪혀서 창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게 추정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 열차에 있던 부품인지 아니면 다른 열차, 기관차에 있던 게 빠져나와 있다가 튕겨 올라왔는지를 확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물론 해당 기관차에, 해당 열차에 그 부품이 없는 건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열차의 부품이 이제 그 빠져나와서 있다가 튕겨나와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저게 열차의 부품이 아니라는 그런 최초 발표를 뒤집고 실제로 무궁화호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곳에 쓰는 부품이고 해당 열차에도 그게 빠져 있었다라고 예. 하는 발표를 하면서 하루 만에 뒤집었기 때문에 그럼 최초에 책임을 일단 회피하려고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이번 사고는요, 이게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궁화호를 타셨거나 새마을호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차가 지금 모양이 좀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지. 그러니까 겉 외관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이제 건널목 같은 데서 이제 그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겉에서 보기에도 다 사갔어요. 예, 다 사가가지고.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그렇죠. 사가서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어디 뭐 저 후진국에서나 다닐 법한 그런 모양새로 그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KTX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니까 코레일 측에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만간 폐차할 차들이라고 인지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거의 방치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다고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화장실 악취도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지경으로 이게 지금 이 차량들이 운영되고 관리가 돼 온 상태다. 예. 자, 그런 상태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 사고 정도가 아니고 이 차량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노화돼서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지경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이번 사고를 적당히 좀 넘어가려고 한다. 또는 이제 올 초에 뭐 하도 지금 민원이 이제 자꾸 제기되니까 새마을호하고 지금 뭐 무궁화호를 좀 개선을 하겠다고 차량 개선하겠다라고 개선안을 내놓긴 했어요. 2월 달에.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인테리어 개선만 들어가 있어요. 아, 겉으로 보여지는. 예, 그러니까 뭐 좌석에 시트를 교환한다든지. 근데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차량 자체, 기계적인 것부터가 지금 근본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부터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부실 정비 가능성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만약 이게 지금 연결부에서 빠졌잖아요. 기관차하고 객차의 연결부에서 빠졌다고 가정이 되면 예. 왜냐하면 아까 손수 변호사 얘기했지만 다른 객차에서 열차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물 수 있지만 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달리고 있는 열차 그러니까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연결부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그럼 만약에 그 베어링이 빠져나왔다고 하면 이게 예. 위험한 상태가 뭐 두 개가 분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이게 하나가 빠져서 다행히 그냥 갔지만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관차와 객차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두 개가 분리돼 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최악의 사고가 일어날 상황,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사 빠진 무궁화라고 그랬는데 나사 빠진 철도청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KTX가 수입이 많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열차들에 대해서는 보수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더 황당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 철도청의 입장이에요. 이게 열차 내에서 빠진 부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동의 어떤 점검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열차 전문가들이 거기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무마하려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못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게 열차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얼마나 이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냐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얼마나 아찔한 사고였느냐 하면요. 이번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치셨잖아요. 그랬기 망정이지 만약에 저 쇳덩어리가 누군가 얼굴에 가서 맞았다거나 하면 사망사고 발생하는 거고요. 저게 밖으로 튀어나가서 유리창으로 들어왔기 망정이죠. 혹시 차량의 그 바퀴 쪽에 저게 밑으로 들어갔거나 하면 끼는 게 아니고 그럼 튕겨지죠. 그래서 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면 훨씬 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간단히 넘어갈 그런 그 사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또 최근에는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품고요. 40대 여성을 마구 폭행했는데 5일째, 닷새째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최영규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5년째 사귀던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30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른 건 지난 27일 밤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벌어진 말다툼이 발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애인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데이트 폭력을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가격한 잔인한 폭행은 결국 여성이 의식을 잃고서야 끝났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를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이 없답니다. 의사 말로는 좀 이력하다고 한다네요. 지난 18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트럭까지 몰아 돌진한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보름도 안 돼 데이트 폭력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8,400여 건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7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가 뭐냐면 분노심에 차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폭력이 허용될 수 없고 폭행도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만 특히나 이렇게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노가 이제 치밀기 때문에 더욱더 가혹하게 잔인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범행 후에 스스로 놀라서 이제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때려서 머리에 중상을 입혔고 결국 지금 5일 동안 스스로 호흡을 못한다고 한다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영구적인 그런 그 손상을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건의 그런 잔인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물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치료를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의식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순간에
어떤 잘못, 그리고 또 혹시 지금 경찰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만 혹시 이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더더욱 더 심각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되게 뭐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부부간의 폭력도 그렇고 그 전에 사전 징조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오늘도 저 사건도 그래요. 저게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밑에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밑에 층인가 위에 층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증언을 들어보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때리는 예.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여자가 막 구해달라고 하는 소리. 그런데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때린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이제 맞은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니까 놀래가지고 119에 신고한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가정폭력이든 데이트폭력은 사랑 싸움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위층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하다가도 예. 부부간에 싸우는데 너무 막 소리 지르고 정말 힘든 모습이 상상이 될 때는 저는 즉각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정신이 좀 발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가정 간에 또는 연인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나 뭐 사랑 싸움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이 8,000건 이상이에요, 매년. 올해만 해도 700건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걸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저는 신고 정신이 좀 더 투철해져야 된다. 예.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바로바로 신고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찰도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 뭐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뭐 사랑 싸움이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찰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문 열고 그냥 우리 좀 다툰 거다 부부간에. 이러면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확인해야 돼요. 들어와서.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부인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걸 그냥 부부간에 일어나고 연인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데이트 폭력은 점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폭력은 그게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신고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무조건 현장에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정립이 돼 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에 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가정 구성원 사이의 행위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닌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예. 아직까지 법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폭행 사건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정하자라고 예. 하는 노력이 정치권에서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빨리 좀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예. 현재 법의 미비한 부분을 좀 빨리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징조가 나타나면 경찰이 그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사전에 격리를 시킨다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 조금 제도적인 그러니까 블랙홀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최근에 이 동거하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사실혼 관계인 경우, 그러니까 뭐 사실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동거하는 그 남녀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동거하는 커플들 간에만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예. 어찌 됐건 그 사실혼 관계도 어느 정도는 여기 좀 법 적용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예. 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어찌 됐건 그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좀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 보면 교통 서로 이제 그 차량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면 예. 접촉사고가 하고 그러면 보험회사 관계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엔 절대 그렇게 싸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거 갖고 안 싸운다. 서로 멱살잡이 안 한다. 이 보험회사 관계자 불러서 그냥 해결하면 될 일이다. 예. 근데 결국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도가 잘 갖춰지면 굳이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직까지 좀 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문제가 좀 계속 좀 야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가가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만드는 쪽으로만 가면 예. 이건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예. 따르면 따르면 사실혼인 경우에는 가정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보긴 하는데 예.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법의 공백은 존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그럴까요? 이제 해변가 같은데 참 BJ라고 인터넷에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은밀한 부위를 찍고 인터뷰도 성희롱에 가까운 인터뷰를 하고 이거를 방송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풍선을 받죠. 예. 좀 그 선정적인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여자의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면 예. 풍선 받고 뭐 올라가고. 그게 결국엔 돈이에요. 돈이죠. 예. 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올려주는 인터넷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동의를 받은 거에 한해서만 올려라 그러는데 그 지금 몰카로 찍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요새 얼마나 장비가 좋습니까? 뭐 안경 그다음에 뭐 요새 페트병까지 예. 페트병 찍어놓고 그다음에 담배값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서 찍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선정적으로 편집을 하고 그래서 올리고 자 이거는 진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헌법에 일어나던 디지털에 대한 생활 기본법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개헌할 때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예.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처럼 법적인 체계가 조금 사각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체제를 갖출 때 이제 근절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게 되냐면 노출이 심한 여성을 타켓으로 잡아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신체 접촉도 하게 되면은 이 방송되는 그 실시간 채팅창이라고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풍선 얘기도 하셨고 팝콘이라는 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예.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법의 제도를 약간 바꿔야 되는데요. 예. 현재는 만약 적에서 선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되면 저 방송한 BJ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불법 정의를 했을 때는. 예, 예.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폭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뭐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나면요. 딴 데 가서 또 해요, 방송을. 왜냐하면 방송사가 여러 군데 그럼 있거든요. 플랫폼이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개설을 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같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TV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예.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송국 플랫폼을 만들고 BJ들에게 그 플랫폼을 제공해줘서 방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업체들은 지금 저 처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근데 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풍선이 됐든 다이아몬드 됐든 팝콘이 됐든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예. 그 받은 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져요. 플랫폼 사업자하고 BJ하고. 그건 이제 BJ의 역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2대8로 나누기도 하고 7대3으로 나누기도 하고 6대4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이제 그 BJ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요. 예.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나누는 관계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익을 취하는 쪽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면 자체 심의를 안 합니다. 이게요. 방송통신심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하루에 몇천 건씩 올라오거든요. 저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송국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체 심의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저런 방송을 내보는 돈을 많이 벌면 본인의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예. 그럼 뭐하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면 자체 심의를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저런 문제가 있는 BJ들은 삼진 아웃제나 아니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켜야 돼요. 더 이상 방송을 못하도록 퇴출을 시켜서 예. 저런 방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다른 곳에 가서 또 방송을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제도적으로 첫째는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런 행위를 했던 BJ들은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수현 변호사님, 그럼 여성의 입장에서 몰래 찍는 것 자체부터 불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모든 몰래 촬영이 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범죄가 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걸 촬영해서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또 유포했을 경우에는 또 형량이 좀 더 이제 법정형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높아지거든요. 쓰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J들이 혹시 몰래 촬영했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수영복 등 입은 것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예.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얼굴 촬영 안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예. 이거는 뭐 위자료 대상, 뭐 손해배상 대상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예. 하급심이지만 얼굴 촬영하지 않았으나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 형사적으로 모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설령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동의하에 촬영됐지만 그걸 다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또 어기고 몰래 무단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수욕장에서의 이런 그 촬영도 예. 형사적으로 굉장한 그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사회면은 좀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이 계속해서 좀 뒷말을 낳고 있는데 법원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보지 않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는 것은 국정 기조다. 그러니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판사 출신이죠. 박범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했네요.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를 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런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적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거를 이유로 무슨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렇고 바로 밑에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은 3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쉬운 표현으로 제가 알아들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좀 해봐. 네. 안 묻죠 지시를 해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아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위에 분은 위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고 그냥 이 일을 수행해봐라 그랬는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그런 행위가 나왔다. 뭐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통치의 범위 또는 어떤 뭐 정책적 기조 얘기를 나오는데 예.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헌법이나 문화기본법에 문화의 표현과 이 행동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조금 넓게 해석을 하신 건지 그래서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예. 확실히 뭐 이거는 진보 보수 지금 갈라놓고 예. 또 차별적 정책을 가겠다는 그런 기조로 분명히 지시가 된 거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뭐 행위를 한 부분.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이런데 뭐 무죄도 나오고 이런 등등의 우리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좀 헷갈리는 예. 그런 뭐 여름입니다. 그러면 이 법원의 판단은 최영호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은 그냥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밑에서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라고 좀 판결을 그렇죠. 내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법했고 굉장히 집요했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고. 예, 은밀하게 했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러니까 거의 독자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면서 이 사람의 머리하고 손은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에 해당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손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머리하고 손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냐는 거죠. 이번 판결이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한 판결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묻혀버렸는데 그렇죠. 나중에서 알려진 거 아닙니까? 예. 알고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혐의 적용을 안 한 이런 부분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 굳이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부가 판단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한 6쪽 가량을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한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전체 판결문이 213쪽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 6페이지를 할애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등등 유죄 판결이 선고된 그런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예. 범행 동기라든지 경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김기춘 전 실장 등이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최정점에서 한 것인지 등등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유죄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라든지 경위 같은 것도 서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힌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했던 행위를 밝히면서 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하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린 점, 그 예. 부분이 논란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했다면, 예. 지시를 한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 재판부도 공범이라는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 재판부의 판단이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잘못을 했는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재판부는 다른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한 또 대통령의 지위나 힘이나 역할을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판단은 1심에서도 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판결이 굉장히 사실은 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기술적인,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잘 기술적으로 하면 이 지금 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도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그렇죠. 다름없거든요. 국정 기조니까. 네, 국정 기조니까. 그러니까 뭐 우파 단체들 다 배제해버리고 다 싹 다 지원해서 배제하고 좌파 단체들 또 진보 단체들만 다 지원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서 예.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 판단이 개입돼 있다 이런 저는 사실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충격을 원천적으로 줬었는데. 이게 못 만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죠. 또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긴 합니다. 판결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논란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손수호 변호사 얘기했듯이 법관이 법의 관점에서 예. 판사로서의 기술을 할 거면 피고인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그렇죠. 무슨 증인이라고 적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판결문에까지 그 사람의 전직 대통령 직책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면 본인이 볼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판단했으면 법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저는 이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만약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표방은 명확하게 인정한 부분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정도 얘기하면 밑에서 다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블랙리스트 만드는 거죠. 그걸 예. 지시로 보는 것이 포괄적으로 지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그렇죠. 원리죠. 대통령이 그럼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람 빼고 물론 노태강은 그렇게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죠. 회의할 때. 예. 그럼 알아서 그걸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 거는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 죄가 있는데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뭐 맞는 거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금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한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보 진영 지원하고 보수 진영은 배제해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논리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런 생각과 판단이 결국은 국정기조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고 국정기조는 결국 공무원들이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걸 포괄적으로 지시라고 보지 않은 것 자체는 조금 안이하게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할 만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인데 비서실장 등의 그런 예.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까요? 뭐 범죄입니다.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그런 행위를 할까요? 라고 보고했는데 회장이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창밖만 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그게 범죄에 동의한 것이다, 범죄를 지시한 것이다라고 인정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지그시 네네,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예,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사실상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예. 라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하물며 기업의 그런 오너, 총수도 그런 판단을 받는 상황에서 예. 일국의 대통령이 더군다나 국정 운영의 이런 좋게 말해서 이런 국정 기조를 이야기한 사람이 예. 나중에 또 더군다나 이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예. 이게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해서 공범이 아니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상급심에 올라가서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실제 어떻게 판단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씨 관련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라가 이제 돌아섰죠. 그러니까 최영호 교수님, 네. 정유라가 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검찰도 약간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 엉뚱한 걸로는 진짜 저 4차원에서 오신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나 또 이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서 이거를 맞춰 나갈까? 그러면 정유라는 지금 변호인들하고도 지금 연락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연락이 안 돼 있고, 지금 잘 짜여졌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했었는데, 전체 재판 과정에서. 예. 근데 그 한 축이 무너지는데, 장시호 이제 피고인이었죠. 거기가 조금 무너뜨리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복귀되고 이랬는데, 요번에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완전히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표시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말에 관해서는. 예. 자, 이제 진짜 이 여름을 보내는데 지금 청량감을 줄지 더 불쾌감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아주 핵심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예. 손 변호사님, 검찰의 고민은 그겁니까?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정유라를 마음을 돌려놨으니 이걸 계속 강하게 할 수는 없고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나? 이런 건가요? 현재로서는 2번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잖아요. 예.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테고, 또 하나가 구속영장을 동일한 사유로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이제 수집하고 얻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그런 소환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또 설령 청구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검찰이 정유라 씨가 처음에 강제 소환돼서 우리나라로 강제 입국한 다음에 그 당시에 보였던 그런 검찰의 태도가 상당 부분 달라진 것만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엄청나게 강경했었죠. 근데 지금 변호인하고도 연락을 끊고 있다는데 혹시 검찰 쪽하고는 연락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죠?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예. 변호인 꼭 당사자가 피의자가 있는데 꼭 변호인에게만 연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의자에게 경찰 또는 검찰에서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정유라 씨가 여전히 해당 변호인들과의 그런 관계는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 변호인에게만 얘기를 하고 피의자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피의자의 현재 상황에서의 그런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고, 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와 그리고 또 변호인에게 동시에 함께 연락을 취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겠죠. 이제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변수, 캐비넷 문건도 있긴 하지만 정유라 씨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정유라 씨가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 들어와서는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다 시켰다고 얘기했지만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금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안홍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얘기에 따르면 외국에 숨겨놓은 재산들은 대부분
정유라가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가 일정 부분 자금의 흐름이나 어디서 돈이 들어온 건 아니면 삼성의 지원에 있어서 왜 자기만 지원받았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 어찌 보면 정유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 설득이 먹혀서 정유라가 일정 부분 검찰에 도움을 주는 상황까지 왔고, 그러면 그럼 검찰 입장에서 정유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많은 증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 정유라를 불구속 상태에서 두고 정유라가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주면서, 물론 범죄 행위까지 덮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정유라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도 일정 부분 정유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결국은 검찰의 태도가 처음 정유라가 입국했을 때와 지금의 달라진 상황을 만들어낸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애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배용준 씨가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하네요. 박진아 아나운서입니다. 배우이자 한 연예 기획사 최대 주주인 배용준 씨가 자사주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식 매입 대금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배용준 씨의 지분은 0.25%포인트 더 늘어났습니다. 회사 측은 배용준 씨의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우 박수진 씨의 남편이기도 한 배용준 씨. 얼마 전 두 사람은 결혼 2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박수진 씨 SNS엔 결혼기념식을 자축하는 부케 그림과 함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평소 SNS를 통해 근황을 알려온 박수진 씨. 아이 엄마가 되고 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한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SNS엔 아들 관련 사진이 가득한데요. 여전히 연예계 대표 아들 바보, 인꼬 부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빅뱅의 탑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초를 피웠죠. 의경이 박탈됐는데 남은 국무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손석희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익요원이나 다른 걸로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의경 자체가 전환복무죠. 의경 자체가 전환복무인데 또 다른 전환복무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현은 좀 익숙한데 201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지금 정식 명칭이고요. 구공익이죠. 그리고 아니면 또는 상근예비역. 이거는 그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출퇴근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의경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제 그 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 열어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의격으로는 이제 복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미 직위해제 상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또는 이제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복무 기간 약 17개월을 채우게 된 상태. 남은 복무 기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까지는 카운트를 해주고 남은 거를 이제 해야 된다. 네, 21개월 중에 4개월은 했고요. 17개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국민 정서하고 좀 차이가 좀 크잖아요. 온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군대 생활 더 편하게 좀 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역설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은 그렇게 죄도 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더 힘든 데가 더 고생을 해야 마땅하다. 아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군대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물론 이제 그 형사 처벌을 받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 자체는 훨씬 더 편해져 버렸다. 집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육군이 어떻게 지금까지 규정을 관리하고 관례적으로 해왔냐면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병사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복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데 물론 이제 징역형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무슨 뭐 이런 아주 그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빅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징역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그냥 행정 편의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정말 혐오스럽거나 아니면 정말 극악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군 생활에 부적합자로 해서 뭐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현역을 공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 다시 입대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받는 건데 군생활 자체가 조금 편해진다고 하니까는 글쎄 그런 뭐 의견도 있겠네요, 인터넷에. 네, 가능한데 저도 뭐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요. 이게 예. 헌법에 따르더라도 군복무가 이 병역 의무 이행이 어떤 불이익한 측면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은 뭐 징계나 징벌 이렇게 좀 손해 보는 걸로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집에서 출퇴근하는 건 편한 거고 현역 복무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인데 어떻게 전과자가 더 좋은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뭐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아니라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못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들 옛날에 군대 다녀오셔서 힘드신 것 같아요. 요새 군대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나요?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강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뭐 기자들도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안철수 전 대표에게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전면에 나설 것이냐? 그렇죠. 이제 뭐 금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 열흘 남았네요. 예. 그때 저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심상치 않은 행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원외위원장들 만나러 지금 뭐 이틀간 벌써 만났고요. 109명의 원외위원장이 또 지지 성명을 냈고 자, 지금 그러면 진짜로 이 안철수라는 이 존재감이 국민의당의 부채냐 자산이냐. 우리가 찰스를 지켜야 되느냐. 찰스를 넘어서야 되느냐.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혼란한 그런 토론을 거치고 있는데요. 하나 분명한 건요. 지난주,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에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보면은 처음으로 4%대를 찍습니다. 당이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자체가. 그 다음에 광주 전남에 가면은 민주당은 63%, 여기는 9%. 그러니까 자, 이것을 잘 넘어가지 않으면은 당의 존재감 자체가 4%대의 그런 당으로 전락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뭐 분명히 측근들하고 모든 의논들을 하겠지만 자기가 나서야 될 부분, 방향, 그리고 책임감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따갑다는 그런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숫자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당의 명우는 조금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결판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력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제 하는 기로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보니까 어제 저 한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기자들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저거는 사실은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워딩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할 것 같으면 딱 잘라서 저 출마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계속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저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 자체는 다음 기회에 출마 선언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일단 읽힌다. 그래서 아마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본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깃발을 좀 들어보겠다. 뭐 그런 지금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위기의 당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좀 낮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안철수 전 대표이기 때문에 혹시 뭐 나와서 본인이 당대표로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과연 그럼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예전의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요. 다만
본인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뭘 지금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정말 뼈를 깎는 개혁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처절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요. 국민당이 뭔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시작점 무처가 새정치였어요. 근데 그 새정치가 조작 사건으로 완전히 구정치가 돼버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정당보다 훨씬 더 다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 국민의 마음을 돌려줄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나선다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느냐. 제3당이라는 건 그래서 힘든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확실한 지지층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접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정계 은퇴 뭐 계속 요구들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그쪽을 선택을 안 한 거로 봐서는 일단 정치 활동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는 심정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저도 그렇게 보지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어찌됐건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지지를 받기는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뭐 호남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교두보 마련만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도 당이고 안철수 대표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은퇴냐 뭐 계속 가느냐인데 사실 지금 뭐 다른 그런 양당 체제에서 후보였는데 이런 사태에 맞춰서면 진짜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당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쉴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손잡아 줄 사람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계 개편이라든가 사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한임은 기간이거든요. 100일도 안 지났고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자 100일만 지나봐라 이제 할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계기로 해서 약간의 또는 크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이합 집산들 그런 데서 정계 개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다시 숨 쉴 수 있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만은 하여튼 뭐 다들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없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봐야집니다.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네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을 쥐고 전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높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당보다 매우 높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야권 지지자들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또 국민의당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여권 지지자들을 여권. 좀 끌어올 것이냐. 글쎄요, 그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뭐 새정치를 외친다고 해도 아니 제보 조작한 게 새정치냐라는 한마디에 반박할 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글쎄요, 제가 안철수 대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영원히 제3당으로 남을 거냐. 예전에 뭐 이제 그 자민련이나 뭐 이런 정당들처럼 아니면 정말 집권까지 수권까지 하는 정당으로 갈 거냐 하는 전 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 혁신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정계 은퇴가 당분간은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